예, 안녕하십니까. 법 세상을 여는 열쇠 책의 저자 이영욱 변호사입니다. 나름대로 제가 그 아이디어를 내서 법세열이라고 이제 머리글자를 딸 수 있게 만들었는데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그 책 표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사소송법을 이제 공부하는 책입니다. 수사는 어떻게 하고 법을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처음에 2008년에 제가 이제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계환 변호사랑 같이 만든 책인데요. 2008년이라서 시간도 많이 지났고 제 그림 실력도 조금 늘었고 제 사법연수원 은사이신 위재민 교수님께서 같이 한번 책을 좀 업데이트를 해보자, 좀 좋은 책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책을 이제 개정판을 내게 됐습니다. 책 생긴 건 이렇습니다. 나름 이게 또 이렇게 두툼합니다. 저도 이렇게 두툼할 줄 몰랐는데요. 책 저렇게 나와 있고요. 책 여시면 저자 소개 이렇게 있습니다. 책 내용은 대체로 2페이지에 걸쳐서 만화가 들어가 있고요. 또 2페이지에 걸쳐서 만화 내용을 해설하고 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포맷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저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위재민 변호사님은 사실 제 사법연수원 교수십니다. 그때 이미 부장검사 하셨는데요. 위재민 변호사님은 20년 이상 검사 생활을 해오신 형사법 전문가시고요. 일본에서도 또 공부를 하셨고 일본 대사관에서도 굉장히 오래 근무를 하셨고요. 현재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상임감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저는 나름 만화 그리는 변호사로 법 쪽에서는 이름이 있는데요. 저는 그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나오긴 했습니다만 대학을 졸업하고도 약간 광고회사 이런 데를 다니면서 만화나 예술 쪽을 굉장히 좋아하다가 뒤늦게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 됐는데 그 전부터 좀 이렇게 만화를 좋아하고 문학예술 좋아하던 그 마음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저작권법을 계속 공부를 해서 얼마 전에 박사를 땄고요. 또 만화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신문에 지금 한 10년째 사건만을 연재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판례를 좀 만화화하는 작업을 해서 지금까지 형소법, 형법, 헌법, 민법 책을 냈고 요번에 낸 책은 이제 형사소송법 첫 판의 개정판입니다. 그렇게 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 책을 쓴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8년부터 해온 제가 우리 판례 만화화 작업의 하나고요. 제가 굳이 법 세상을 여는 열쇠라는 이름을 쓴 것은 제가 법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일상에 생각을 해봤는데 무엇보다 사회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도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거죠. 법을 잘 알면 사회나 세상을 좀 이해하기 쉽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도구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사람한테는. 그래서 법을 좀 알기 쉽게 재미있게 이해하는 수단으로서 만화를 또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법보다는 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 그 판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법과 만화, 판례를 좀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리걸 마인드라는 것이 함양이 될 수 있는데요. 리걸 마인드라는 거는 어떤 사물을 볼 때 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 법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 그런 게 체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를 정확히 알고 법을 알면 모든 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책은 물론 이제 법을 공부하는 학생, 수험생이 가장 큰 대상이겠죠. 특히 이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일 텐데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솔직히 더 생각한 것은 법에 좀 관심이 있고 궁금한 일반인, 대학생, 중고등학생, 특히 우리 잘하는 학생들이 법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고 큰다면 우리 사회를 좀 더 튼튼하게 뒷받침하는 그 사회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 쓸 때도 사실은 고등학교의 그 법과 정치, 사회 관련 교과목들도 많이 참고를 했고요. 법무부의 법경시대 문제도 많이 넣었습니다. 책의 특장점을 말씀드리면 법이란 것이 제가 이제 변호사 생활을 12년쯤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일반 사람한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하기 어려운 법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판례만 뽑아서 법을 이해하는 수단으로서 판례를 공부를 하고요. 그걸 또 만화와 곁들여 이해하면 좀 더 이제 법과 판례하고 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포커스를 맞췄고요.
만화에서도 좀 약간 요번에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한 것은 판례의 중요한 쟁점을 알기 쉽게 구성해서 이 판례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고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의견이, 그리고 답은 뭐가 맞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는 과정에서 리걸 마인드라는 것이 길러지도록 그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생각할 때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 혹은 뭐 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 뭐 중고등학생도 좋고요, 그런 사람들이 법과 처음으로 만날 때 아주 좋은 교재가 될 것 같고요. 이 판례 내용은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중심이 되는 법원이 있습니다. 그 법원에서 그 만화 내용 일부를 좀 인용하고 싶다고 해서 일반인들 위해서 그 사이트 일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서울.scourt.go.kr 사이트에 있고요. 그다음 제 개인 블로그인 www.이영옥.com 사이트에도 일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일부만 소개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전부가 소개되지는 않은 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의 내용을 몇 가지만 볼까요? 뭐 책의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맛을 한번 보셔야 책에 대해서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요. 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만화가 판례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례에 대한 해설, 판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정수사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투캅스 이런 데 나왔던 것 같은데요. 대법원 판결을 이제 만화로 구성해봤습니다. 경찰관들은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경찰관들이 좀 이렇게 뭐 일을 해야겠죠. 갑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간 다음에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노래방에 딱 들어가서 좀 불법 영업을 어떻게 보면 좀 조장한 거죠. 그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준다는 제보나 첩보는 없었다. 도우미를 불러주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노래방 주인이 그런 거 안 된다, 우리가 그런 거 안 합니다. 물론 이제 경찰관인 거 말도 안 했겠죠.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계속 이제 불러달라고 한 거죠. 도우미 좀 불러달라고, 놀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제 노래방 주인이 도우미를 불러줬고, 그러자 이제 경찰들이 단속을 한 겁니다. 경찰이라고. 그래서 이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닌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함정수사란 것은 이제 보통의 수사 방법으로는 좀 범죄를 발견하고 체포하기 어려운 범죄, 예컨대 마약 범죄 이런 게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수사기관이 미리 함정을 만들어 놓고 함정에 걸려있던 범인을 딱 잡는 방법입니다. 예컨대 형사가 마약 구매자인 것처럼 위장해서 마약을 구하는 채 하다가 마약을 제공하면 탁 체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일까? 이런 게 허용이 될까? 이렇게 도우미 영업 안 한다는 사람한테 부르라 그래서 잡는 게 괜찮을까? 문제가 됐는데요. 노래방 주인은 그러는 거죠. 아니, 내가 도우미 영업을 안 한다고 했는데 경찰들이 억지를 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른 거다. 이건 억지수 아니냐. 이건 위법한 함정수사다.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죠. 저 오른쪽에는 검사입니다. 이런 유형의 범법 행위는 함정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정상적인 수사 방법으로 찾기 힘든 거다. 그리고 실제로 부르지 않았느냐, 또 노래방 주인이 안 불렀으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맞는 말 같으세요? 판례를 한번 볼까요? 이제 이제 세 분이 이제 대법관이신데요. 단속 실적을 올리려고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요구하는 등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기략 등을 써서 범죄 의사를 유발케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런 함정 수사에 기한 검사의 공소제기도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다.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단속 실적을 올리려고 손님을 가장해서 들어가서 도우미를 요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사기를 쳤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별로 의사 없는 사람한테 범죄 의사를 유발시킨 거기 때문에 수사도 위법하고 검사의 기소도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이 된 거죠. 내용을 보시면 범죄 의사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유발했으니 위법하다. 그 다음에 해설이 약간 나옵니다. 약간 제가 축약을 했는데요. 수사의 상당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함정수사다. 함정수사란 보통의 수사 방법으로는 범죄 현장을 발견하고 체포하기 어려운 범죄를 수사할 때 수사기관이 미리 함정을 만들고 그 함정에 걸려든 범인을 잡는 수사 방법이다. 예를 들어 마약사범. 함정수사는 그럼 어떻게 볼 거냐. 우리 법에는,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수사기관이 함정을 만들어서 잠재적 범죄자에게 범죄를 범하게 하고 함정에 걸려든 자를 처벌하는 게 과연 이게 어떤 수사를 한다는 어떤 공적 기관이 할 일인가, 수사의 신의칙에 부합하는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대법원은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함정 수사가 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데요. 그 사례에서 나타난 입장을 보면 이 사례에서는 앞에서 잠깐 간략히 봤습니다만 경찰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줘 달라고 얘기를 했고, 피고인은, 그러니까 저 노래방 주인이요, 평소에 도우미 불러준 적도 없고 그런 뭐 평소 영업을 해왔다는 것도 아무 증거가 없는데, 경찰관들도 그런 정보를 갖고 단속한 것도 아니고, 경찰관들이 또 한 번 거절 당했으면서도 불러달라고 해서 도우미가 오게 된 점, 그런 걸 볼 때 이런 경찰관들 단속은 수사기관이 사기를 쳤다는 거죠.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피고인의 범위를 유발케 한 것이다.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런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 제기도 공소가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함정수사에는 우리 이제 법원 입장을 보면요, 범죄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기회만 준 게 있고,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한테 좀 약간 범위를 유발해서 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범죄 의사 있는 사람한테 기회만 제공하는 경우는 뭐 문제가 안 되지만, 후자의 경우 범죄 의사 없는 사람한테 유발시킨 경우는 그게 적법한 거냐 문제가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제 판례가 불법하다고 봤죠. 그래서 피교사자의 구제 방법, 그럼 노래방 주인은 이렇게 기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는 것과 무죄 판결이 있는데, 이 판결은 공소 기각의 입장을 취한 것이다. 그 내용은 약간 어렵습니다만 내용을 좀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 판례고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것도 재미있는 사안인데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 음주 측정을 많이 하죠, 길거리에서. 그럼 그걸 거부할 때 그게 진술 거부권,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으로 허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사안입니다. 자, 갑은 술을 먹은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택가 골목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했다. 이제 술 먹고 막 운전을 한 거죠. 자, 이제 그 경찰관이 집에 찾아와서 이제 음주 측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 못하겠다, 못 풀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음주 측정 거부하면 그것도 범죄가 되죠. 그래서 검사가, 여자 검사가 음주 측정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그랬더니 법원이 이제 판사가 볼 때,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직권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했습니다. 이 당사자가 이제 헌법 소원을 할 수도 있고요, 법원에서 직권으로 야, 이 법조항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위헌 제청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다음 절차는 똑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과연 판단을 했을까, 헌법재판소가. 그랬더니 이 술 먹고 이제 그 술 먹으신 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음주 측정 거부하신 분은, 아니 헌법하고 형사소송법에 진술 거부권이라는 게 있다, 왜 나한테 진술을 강요하냐, 술 좋아하는 게 뭔 죄가 되느냐 라고 이제 밑에 썼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검사는, 저 여자분이 검사예요. 검사도 판사 비슷한 옷을 입고 나옵니다. 아니 숨을 불어넣는 게 왜 진술이냐, 거기다 후 불러는 건데 그냥 물리적 행동에 불과하다, 그건 진술 거부권이 문제가 아예 안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어느 쪽이 맞는 말 같으세요? 지금 저 아저씨의 말이 맞는다면 지금 음주 측정을 아마 못하고 있겠죠. 음주 측정 거부를 해도 죄가 안 되니까. 판례는 뭐 지금 저 판결은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한 거긴 합니다만, 자, 헌법은 진술 거부권을 보장한다. 하지만 진술이란 거는 생각, 지식,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인데, 음주 측정은 뭡니까? 후 부는 거죠. 호흡을 불어넣어서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 지금 뭐 얼마나 취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진술이 아니다. 따라서 그걸 부르려고 한다고 해도 그거 진술 강요도 아니고 진술 거부권이 문제가 안 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즉 호흡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것, 후 불어넣는 것은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가능하다는 겁니다. 판례 내용을 좀 보시면요. 자, 헌법에서도 인정되는 진술 거부권이 음주 측정 거부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었다. 음주 측정은 운전자가 술을 먹고 운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측정을 말하는데, 체열이란 것도 합니다. 피를 이제 채취해가지고. 하지만 보통은 이제 운전하다가 가다 보면 다 이렇게 경찰관들이 세워가지고 불라고 하죠. 측정하는 방식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이런 부는 것도 진술이라고 한다면 우리 헌법상 진술 거부권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걸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니까 음주 측정을 거부할 권리도 인정될 거고, 그럼 음주 측정 거부를 처벌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음주 측정에 대해서도 진술 거부권이 인정되느냐, 헌법재판소 입장인데요. 제가 사실 이 사안을 이제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런 사안은 사실 어떤 논리에 따라서 이걸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리걸 마인드라는 게 있는 사람은 요런 이유로 이게 문제가 안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리걸 리즈닝, 법적 추론 같은 거를 이제 좀 익히라는 겁니다. 이런 게 제가 볼 땐 특히 중고등학생들 같이 좀 어린 학생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이게 왜 안 될까? 결론보다는 이유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결정요지. 헌법 12조 2항은 진술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진술이라 함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 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해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생각, 지식, 경험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음주 측정은 호흡 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넣는 건데, 그거는 생각, 지식, 경험, 사실이 아니고 어떤 신체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냥 드러내는 것을 불리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죠. 진술이 아니다. 따라서 주치 운전 혐의자에게 호흡 측정기에 의한 주치 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해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 조항에도 위배가 안 된다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법관들은, 혹은 법을 공부한 사람들, 법률가들은 왜 이런 결론에 이르렀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보면. 자, 사안 해설을 보시면, 자, 사안에서 문제된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에 측정에 응하는 것이 형사상 불리한 것은 뭐 당연하지만 호흡을 불어넣는 것이 진술에 해당하는지가 좀 논의 여지가 있다. 위 헌재 결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진술이냐 여부를 이제 판단 기준을 먼저 잡는 거죠. 진술은 이런 것. 그럼 이것이 진술에 해당하나? 해당하지 않느냐? 그다음 결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3단 전제, 요번 이 사건 결론. 헌재 결정은 진술에 해당하느냐 판단 기준을 표출 대상이 생각이나 지식, 경험, 사실일 것과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한 표출일 것의 요건, 그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 이거의 기준에 비춰보면 호흡 측정은 신체 상태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데 초점이 있을 뿐이지 어떤 인식, 사고, 지식과는 관련이 없고, 호흡 측정은 이제 신체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드러내는 거지 정신작용을 통해서 언어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이 아니다. 따라서 음주 측정 거부를 처벌한다고 해도 그건 진술 거부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굉장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생각할 때 아무런 기준이 없는 거하고 이렇게 나름 일응의 기준을 갖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다르죠. 이런 어떤 사고방식을 좀 배우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어떤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그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사법경찰관은, 사실 이 사법경찰관이 안전기획부 소속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갑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해서, 자, 이게 집을 덮쳐가지고 증거를 있나 보는 거죠.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발부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갑이라는 사람의 주거지를 덮쳐가지고 압수수색을 한번 한 거죠. 근데 와서 보니까 그 증거가 좀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날 좀 더 할 걸, 한 번 더 수색을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어떻게 할까?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영장을 한 번 더 받아야겠죠. 근데 압수수색 영장에 기한이 아직 남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늘까지는 괜찮겠지라고 그 영장으로 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또 압수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영장 재활용? 이렇게 가능해요? 막 그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압수수색 처분이 적법한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쟁점은 이제 법원이 발부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보시면 압수 물건, 수색 장소, 발부 연월일, 유효 기간, 그 기간을 경과하면 이제 반환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효 기간이 고 있는데 그럼 뭐 몇 번이라도 해도 된다는 거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럼 이제 압수수색 당한 측에서는 아니 영장을 갖고 한번 했으면 그 영장이 끝나는 거지 그걸 갖고 또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검사는 아니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유효 기간이 있지 않느냐 분명히 그 안에 다시 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여러분은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으세요? 한 번 했으면 다 끝난 거지라는 저 피고인 측 말? 아니 검사 말? 법원은 뭐라고 했을까요?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이란 거는 예컨대 뭐 10월 1일까지 10월 31일까지라고 하면 그거는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 종기를 의미한다.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을 했으면 영장은 이미 목적을 달성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더 이상 의미 없는 영장이다. 동일한 장소하고 목적물에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 영장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해도 그걸 다시 집행할 수 없는 거다. 왜냐하면 효력이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받으라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검사 말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영장 재활용을 할 수 없다. 사실 저 캐릭터가 제 만화의 등장인물 주인공 중 하나고 이제 고 변호사라고 하는데 사람들 저보고 이제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화는 이렇게 닮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를 모델로 그린 건 아닌데.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법원이 발부하는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 물건, 유효기간이 이제 등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위와 같이 영장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에서라면 몇 번이고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이 가능하겠느냐? 법원의 입장이 뭘까? 자, 법원은 형사정법 몇 조에 기한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미 수색영장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해서 실시해서 집행까지 했다면 영장은 목적을 달성해서 효력이 없다.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해서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지 그걸 갖고 다시 재활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재차 실시한 압수수색은 적법한 영장 없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죠? 무효가 된 영장 갖고 위법하고 따라서 거기서 얻은 증거들은 증거물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설을 보시면 본건은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 내라면 일단 집행을 종료한 뒤 다시 그거를 집행할 수 있겠느냐 판례인데요. 그 판례의 입장은 그 유효기간이란 거는 그 기간 내에 몇 번 쓸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만 쓴 거기 때문에 집행이 종료하면 효력이 없다. 그래서 유효기간 내라고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판례를 한 3개 살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좀 책 내용이 괜찮은 것 같으신가요? 저 나름대로 이제 위재민 변호사님, 저한테 교수님이시죠? 같이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책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좀 뭐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거창하게 생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좀 저 이영욱닷컴이라는 사이트 가시면 제 또 한 20여 편, 30여 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고 이 책이 괜찮다 생각하시면 본인도 사보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좀 권하시고 제 생각엔 특히 이제 아까 다시 말씀드린 동안 자라나는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한테 보여주면 아마 그 학생들이 나중에 법조인이 될 꿈을 갖는 하나의 계기도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지루한 강의 들어서 감사하고요.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또 여러분과 좋은 일로 만나 뵐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